네,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34번이죠. 접대비에 관한 거네요. 옳은 것은 1번. 임직원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자, 요건 틀렸는데 여러분 1번은 어떤 경우예요? 1번은 자, 회사가 상대방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하고 어떤 식사 같은 걸 했대요. 밥을 먹었는데 아차, 접대비 법인카드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안 가져왔대. 그래서 임직원 내 카드로 일단 했대요. 자, 그거는 여러분 일단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자, 그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 원래 접대 행위 그 자체는 우리가 정당하게 식사를 했는데 그냥 법인 카드를 갖고 온 걸 깜빡한 거야. 그래서 내 카드, 그냥 직원 카드라고 해볼게요. 직원 카드로 했다면 뭐다? 밑에 보세요. 임시분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이거는 비적격 증빙으로 봐서 3만 원 이하분이라면 전액 접대비로 보고 그냥 이거는 신용카드이긴 하지만 현금 뭐 종이 영수증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종이 영수증, 그냥 간이 영수증처럼 보겠다는 거야, 그냥. 그래서 3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송금물선에 기타 사유 유출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1번은 정당한 접대 행위였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하고 어떤 직원하고 밥을 먹었다는 거야. 그런 걸 정당하게 했는데 법인카드를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직원카드로 한 경우를 말하는 거야, 1번은. 근데 이따 보다 보면 4번 같은 거예요. 보세요.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직원이 부담해야 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거는 이를 접대비를 보지 아니한다. 요걸 맞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야, 여러분? 4번은 아까 다른 예로 직원이 자기 친구 만났대. 그래 놓고 슬쩍 뭐 법인카드 이런 걸로 접대비 쓴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걸 나중에 확인했대. 그럼 장난하냐는 거야. 그건 애초에 접대비가 아니에요. 그지? 그건 나쁘게 다르게 쓴 거잖아요. 그지? 직원이 원래 거래할 때 어떤 거래 관계를 어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래 처하고 먹으라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썼다는 거야. 뭐 주주든 임원이든 직원이든 이거는 애초에 접대비로 보지 않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송금물산입하고 그 귀속자한테 돈 준 걸로 봐야죠. 보너스 준 걸로 봐야지. 직원이라면 송금물산입하고 상여로 해야지. 됐죠? 1번하고 4번은 다른 경우입니다, 여러분. 헷갈리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요게 좀 헷갈리니까 요거 한 번만 정리해두면 안 헷갈리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2번. 접대 행위는 이루어졌으나 돈은 아직 안 줬대. 이때 귀속 시기는 언제? 행위가 이루어진 해로 본다고. 그 해의 접대비로 봅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기 전까지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땡,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X1년도 12월 31일에 뭐 접대 같이 점심을 먹었대요. 그 거래처랑. 근데 카드 안 가져와서 이번에도 저 내년에 그 음식점 사장님하고 친하대. 죄송한데 내년에 1월 뭐 3일에 와가지고 결제할게요. 그럼 1월 3일에 현금 갖고 와서 뭐 카드는 결제했대. 어때요? 그럼 X1년도 접대비예요? X2년도 접대비예요? 돈은 X2년도에 나갔지만 그 밥을 먹는 행위는 X1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행위 기준으로 하니까 X1년도 접대비거든. 그 말입니다. 이렇게 2번은 틀린 거. 3번. 접대와 관련된 매출세액 상당은 접대비로 본다. 이거 맞아요. 내가 접대 관련한 매출세액이 무슨 소리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내 물건을 준다고 해봐. 새우깡을 만들어서 1,000원짜리 주면서 이거 우리 회사 만든 건데 앞으로도 잘 친하게 지내자는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라고 새우깡을 줬어요. 1,000원짜리를. 근데 이랬대.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접대비죠. 이거 접대비인데 이 100원은 부가가치세 내야 되잖아요. 100원은 주세요. 어차피 그건 내가 받는 거 아니고 나라에 내야 되는 거니까 아시잖아요. 100원은 부담해 주세요. 이러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쳐다보겠죠. 이러겠죠. 그래서 보통은 어때요? 부가가치세도 내가 부담하잖아. 1,000원짜리 물건 주고 100원을 안 받았더라도 그 1,000원만큼은 우리가 사업상 증여로 봐야 되니까 이거는 부가가치세법으로 보자면 그 1,000원 대해서 100원 해당하는 매출세액 부분은 내가 현금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야 되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요 100원도 접대비로 본다는 거예요. 새우깡 매출 그 가액인 1,000원도 당연히 접대비고 거기에 매출세액 내가 부담할 거야. 내가 상대방한테 부담하게 못해요. 보통 뭐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거래 안 하려고 하겠죠. 안 받는다 이러겠지. 그래서 내가 부담한다면 그 100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100원도 접대비로 본다라는 거야. 맞는 거고 뒤에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내가 접대할 목적으로 물건을 뭐 사왔대요. 자, 이때 여러분 우리 이제 복습하는 거니까 접대비 관련한 매입세액은 어때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죠. 4세 등 토비되면
할 때 접대비 접대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돼요. 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어때? 우리 공부했던 거 떠올려봐요. 안 떠오르겠죠. 기억이 안 나겠지만 어때? 법인세법상은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 내가 부담한 그 물건에 대한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한 물품에 대한 부담한 매입세액은 접대비로 보아 한도까지 송금으로 인정해준다고 그랬어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아니에요. 아니지. 지금 이게 틀렸네요. 잠깐만요. 정리해서. 지금 정신없네. 지금 3번 보고 있었죠. 3번. 혼란스러웠어. 접대비로 본다는 거야. 매출세액은 접대비로 보고 매입세액도 접대비로 본다는 게 정답이에요. 그죠? 한도까지 그래서 인정받는다는 거지. 접대 관련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법상은 불공제 대상이지만 법인세법상은 접대비로 보아 한도까지 송금으로 인정된다라는 거야. 4번 이걸 아까 했던 거고 주의하자고 했어요. 애초에 이거는 접대비의 정의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 법인이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한테 원활한 거래관계를 위해서 앞으로 잘해보자. 그리고 밥도 먹고 이런 거를 하는 거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주가 친구가 먹고 이런 거는 애초에 접대비가 아닌 거야. 5번 법인이 광고 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구입 비용은 전액 송금에 산입해요. 맞아, 이거는 맞는데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인 경우에는 연간 3만 원 이하, 금액이 틀렸다고 했죠? 연간 3만 원, 1만 원 이하가 아니고 요거 연간 5만 원 이내 금액이고 5만 원짜리 카운팅을 할 때는 3만 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하고 카운팅한다라는 거. 요 뒤에 정리해놨을 겁니다. 여기 있죠? 특정인, 일단 불특정 다수한테 줬다면 비싼 거든 싼 거든 여러분 전액 광고 선전비로 비용 처리해요. 비싼 걸 만약에 불특정한테 줬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아이패드를 여의도 한복판에서 막 나눠줬다고 해봐. 애플이.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정말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다 일단 광고 선전비로 보겠다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특정인한테 골라서 누군가한테 줬다면 그거는 전액 안 돼. 광고 선전비 전액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연간 5만 원 이내인 것까지만 광고 선전비로 봤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줬다면 그걸 합쳐서 1년 동안 준 금액 합쳐서 5만 원 이내면은 전액 광고 선전비로 송금 인정.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한 4만 원짜리 이런 거를 한 3개 줬다. 그럼 12만 원이잖아. 5만 원 초과했죠? 1년 동안 준 게. 그럼 5만 원 초과 분인 7만 원이 아니고 12만 원 전액을 접대비로 봐서 한도 시부인 대상에 넣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4만 원짜리 3개 해서 12만 원이라고 했죠. 1년. 판단하는데 그때 한 개당 3만 원 이하 물품은 그 5만 원 방금 계산할 때 빼요.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 10개 줬다. 그러면 단순히 다 더하면 20만 원 준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야. 3만 원 이하는 여러 개 줬다고 하더라도 이 5만 원 계산할 때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아까처럼 3만 원 초과한 거 4만 원짜리 2개 줬다. 그럼 8만 원이잖아. 그럼 8만 원 전액을 접대비로 봐서 한도 시부인. 근데 2만 5천 원짜리 10개 줬다. 그러면 기준 금액 2만 5천 원 10개라도 카운팅이 안 돼. 더할 때 계속 생각하지 않으니까 5만 원 판단할 때 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즉 그거는 전액 광고 선점이 된다는 거지. 그 경우는 2만 5천 원짜리 10개 줬다고 해도 특정인한테 줬다고 해도 그거는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법인세법에서 설명을 조금 길게 하는 압축특강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설명을 붙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주관식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특강이 이렇게 들어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진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예 이거보다 빨리 할 거면 진짜 답만 체크하고 할 수 있는데 조금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최대한 압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점점 더 압축률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 볼게요. 이어서 요약 정리 여러분 필요한 만큼 보세요. 보시고 자, 다음 35번 접대비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이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상품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내가 물건을 살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뭐 접대비로 온다. 이번엔 맞지. 접대비를 모아 당연히 한도 시부인은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접대비로 보겠다는 거야. 둘 다. 됐죠? 2번 접대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대금 청구일에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즉 현금이 나간다는 거지. 이때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접대 행위 음식을 먹은 그 해의 접대비를 본다. 요것도 맞아요. 3번
법인이 광고 선전 목적으로 뭐 견본품, 달력, 수첩 등을 불특정 다수 여의도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나눠주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뭐 접대비를 보지 않고 광고 선전비로 보아 전액 송금으로 본다라는 거. 5번. 주주가 부담할 접대비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당연히 전액 송금 물선이 반다. 말했죠?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야. 주주가 부담할 접대비라는 건 여러분 그 사실 논리상 성립할 수가 없어요. 주주가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 있는 거래 상대방한테 하는 게 접대예요. 근데 주주가 부담할 접대비란 표현이 이럴 뿐이지 그냥 주주 개인적으로 썼다 이 말이야 이거. 접대비에 대한 정의 자체가 만족하지 않는 거야 이거. 이거를 법인이 대신 내줬다면 당연히 장난이 아니라는 거야. 세법에 봤을 때. 전액 송금불산입하고 이거 주주한테 배당 준 걸로 보겠다는 거야. 전액을. 당연히 송금불산입 배당으로 처리해야겠지. 회사 입장에서. 표현이 그냥 접대비라고 되어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접대비 그 만족하는 접대비가 아니야. 접대비 정의를 만족하는 접대비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상 표현일 뿐이야. 4번 거래처에 경조금을 준대요. 이 경우에는 금액 상관없이 아니죠. 뭐라 그랬어? 기본적으로 3만원 경조사일 때는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은 아니어도 된다는 거야. 전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 옳지 않은 것은 볼까요? 공익법인 등의 인허가 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출 시에 자산으로 계상했다가 인허가를 받으면 기부금을 대체한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아직 인허가 전이야. 인허가 받을 예정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돈이 필요하고 해서 거기에 그때 만들어지고 있는 공익법인에 우리가 돈을 냈대요. 그러면은 당연히 처음에는 현금 100원 하고 이렇게 자산으로 계상해두라는 거야. 자산으로 계상했다가 자 인허가가 났어. 그러면은 자 요 자산을 없애면서 차변에 기부금 이렇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기부금으로 대체하라 이 말입니다. 귀속 시기를 이렇게 보겠다는 거지. 특례와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10년 2월 하는 건 맞는데 뭐가 틀렸다고? 한도 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송금에 산입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일단 한 정기에서 넘어왔던 2월 대형고부터 접대비로 기부금으로 먼저 보고 여유가 있다면 그 해에 발생한 기부금을 시부인한다라고 했잖아요. 순서가 틀렸다. 2020년부터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했죠.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이 지출한 걸로 본다. 맞아요. 어음은 여러분 뭐다? 약속한다라는 거야. 이 어음을 갖고 오면 예를 들면 6개월 뒤에 이 어음을 갖고 오면 내가 1억을 줄게 라고 내가 이렇게 써서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약속한다는 거야. 약속어음이라고 해봐요.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돈 나가는 게 아니죠. 6개월 뒤에 누군 갖고 와. 이거 봐라. 네가 발행한 거 있다. 돈 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때 현금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기부금은 현금주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음 발행일이 아니라는 거야. 귀속 시기가. 어음이 나중에 돌아와서 현금으로 결제된 날에 기부금을 지출한 걸로 본다는 거야. 됐죠? 하지만 비교. 수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내가 수표를 발행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발행한 수표를 가지고 누구든 지금 은행에 가면 바로 현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금하고 똑같다고 수표는. 그래서 수표를 교부한 날 현금을 준 거하고 똑같거든 수표는. 그래서 이때 현금을 지출한 걸로 봐서 기부금의 귀속 시기를 보겠다는 거예요. 어음하고 수표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원칙은 똑같다. 기부금은 현금이 나가야 그때를 귀속 시기로 한다. 기부금의 라는 거. 자, 요것도 헷갈리기 쉬운 게 나왔네요. 특정인한테 줄 때 아까 말했던 거예요. 뭐 4만원짜리 3개 요거 연간 5만원 이내 금액이면 전액 송금에 산입한다. 광고 선전비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연간 5만원을 초과하면 접대비를 본다. 여기는 맞아. 근데 어디가 틀렸냐면 여기 초과분에 대해서 즉 아까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4만원짜리 3개를 1년 동안 A라는 사람한테 줬어요. 그러면 3만원 초과니까 그 3개를 다 더하면 12만원. 12만원인데 중요한 거는 뭐? 12만원을 오케이 접대비로 오는데 5만원까지는 봐주니까 5만원 초과하는 7만원에 대해서만 접대비로 보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때 5만원은 그냥 기준일 뿐이야. 그래서 5만원 아니라면 전액 송금으로 보는 건 맞는데 5만원을 넘어서면 5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접대비로 보는 게 아니고 전액 12만원, 방금 예를 들자면 그 11만원 전체를 접대비로 본다는 거. 됐죠? 헷갈리기 쉽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거래처에 경조금으로 20만원을 초과해서 줬대요. 그럼 이때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적격증빙 수취해야 돼. 아셨죠? 이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물산입 한다라는 거. 됐습니다. 접대비 옳지 않은 것은 1번 접대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현물 접대했다는 거죠. 당해 자산의 시가에 의한다. 여기 기본이에요. 시가. 보통은 여러분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게 보통이죠. 보통 그렇죠. 그런데 요거 만약에 특이한 경우라서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작은 특이한 경우라면 큰 걸로 봐야 되겠다니까 장부가액 큰 금액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가로 봐요. 현물 접대비의 평가는 시가로 보는데 만약에 특이하게도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즉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큰 특이한 경우에는 큰 걸로 보는 걸 맞기 때문에 장부가액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현물 접대 또는 금전으로 제공하는 경조금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수취할 수 없으므로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송금 산입한다. 자, 여러분 요거 구별해야 된다고 했죠. 여기 앞에 자기 생산 제품으로 현물 접대하는 거 있죠. 이거는 여기 맞아. 적격 증빙 포함해서 비적격 증빙도 못 받는 게 맞기 때문에 보통이기 때문에 아예 수취하지 못해도 일단 내가 요거를 현물로 접대했다는 사실 자체만 무언가로 증명이 되면 오케이 접대비로 봐주겠다는 거야. 근데 뒷부분 틀렸다고. 여기 지금 금전으로 제공하는 경조금은 아까 봤잖아요. 뭐 20만 원 20만 원 초과하면 적격 증빙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됐죠? 20만 원보다 이하라도 뭐 종이 영수증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요. 나갔다는 것 자체는 증빙이 돼야 돼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2번 요 부분이 틀린 거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겠죠. 3번 광고 선전 목적으로 자 구입 비용 경우에는 연간 5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보는 거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오케이. 요거는 불특정 다수한테 주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특정인에게 주더라도 5만 원 이내 같은 경우는 접대비를 보지 않는다. 전액 광고 선전비로 송금으로 봐준다라는 거야. 4번 이 표현 많이 나오죠. 주주 또는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해야 할 접대비. 표현이 이럴 뿐이지 이건 애초에 접대비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썼다는 거야. 개인적으로 친구 만나가지고 먹고 놀았다는 거야. 그래놓고 회사에 접대비인 척하다 했다. 어때? 당연히 전액을 접대비로 보면 안 되겠죠. 5번 1회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임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접대비는 접대비임이 확인된다라도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 여러분 헷갈리지 말자고 했어요. 4번은 주주나 임원 직원이 자기 친구하고 놀고 먹은 거야. 인정해줄 여지가 아예 없어요. 그죠? 근데 5번은 어떤 경우라고요? 정당하게 점심을 먹어서 갈비탕을 먹었어요. 상대 거래처 회사하고 밥을 먹어야 될까 한 번씩.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가 이번에 낼게요. 근데 법인 카드를 안 가져와서 어쩔 수 없이 임원, 직원,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그 경우에는 어떻게 나뉜다? 행위 자체는 괜찮잖아요. 이 직원이 친구하고 먹는 게 아니잖아. 정당한 행위야. 접대 행위인데 뭐라고? 3만 원을 초과하면은 그래도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큰 거는 법인 카드 갖고 오든가 다음에 결제한다고 해야지. 네 카드로 한 거 인정 안 해준다. 하지만 3만 원 이하라면 그래 뭐 밥 한번 먹을 수 있지. 뭐 3만 원 이하라면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거야. 즉 3만 원 이하인데 임원 명의로 신용카드를 끊었다. 접대 행위는 당연히 올바른 경우를 가정하고 이렇다면 뭐하고 똑같이 본다고? 요거를 비적격 증빙이 있기는 있는데 신용카드 같은 매출전표 같은 정식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보는 게 아니고 종이 영수증 같은 간이 영수증으로 보겠다 이란 말이야. 3만 원 이하라면 인정해준다는 거지 접대비로. 구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토리가 있어야지 안 헷갈려. 됐습니다. 37번 했고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38번이 또 있네. 38번 접대비 옳은 것을 묻네요. 1번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결제일에 접대비를 본다. 틀렸죠? 행위 기준이라고. 밥을 먹었다면 외상으로 먹었든 신용카드 결제했든 먹은 행위가 있는 그 시기의 접대비를 본다고요. 1회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임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한 접대비는 법인을 위한 접대비는 확인되면 송금 산입한다. 방금 말했죠? 안 된다고. 깜빡했다고 하더라도 3만 원 이하인 경우는 봐주지만 3만 원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봐주지 않는다고요. 됐죠? 3번 접대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현물 접대했지? 기본적으로 시가로 평가한다고. 여기 기본인데 특이하게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있다고. 가끔. 그렇다면 더 큰 거인 장부가액에 보겠다.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외우시고
자, 4번. 특수관계인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부당행위니까 전액 송금물살에 반다. 틀렸어요. 자, 여러분 요게 지금 문제상 풀이에서 처음 나왔죠? 처음 나왔죠? 요거 주의하자고. 되게 헷갈리기 쉬워요. 특수 접대비. 왠지 뭔가 부정적이야. 뭔가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전액 송금물살이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당하게 나는 새우깡을 만들고 나랑 특수관계 있는, 예를 들면 뭐 나의 뭐 사촌 형이나 어떤 나의 뭐 부모님이 하는 어떤 다른 회사가 있대요. 그 회사하고 여러분 내가 뭐 고가 매입이나 이런 거를 특수관계인하고 짜고 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낮추는, 그게 부당행위지. 근데 원래 나는 새우깡을 팔아. 나 새우깡 되게 잘 만들어. 그래서 그냥 내가 갖는 특수관계인인 회사에서도 그걸로 내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데 그걸로 만약에 접대를 했다. 뭐 새우깡을 주든 아니면 거기는 뭐 어떤 새우깡 유통회사야.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서 접대비가 나왔다면 접대비로 인정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단순히 특수관계인이다, 접대비다, 왠지 뭔가 부정적이야, 느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래 관계라면 특수관계인하고 이루어지는 거래더라도 거래처에 접대비 줄 수 있다고요. 접대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요. 한도까지는 당연히 송금되는 거고요. 됐지? 4번 느낌에 속지 말자. 그렇게 느낌에 속을 것 같아서 문제 많이 나와요. 그렇게 4번 같은 경우는 나와도 난 안 속는다.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발라내셔야 됩니다. 접대비 한도 계산하기 있어서 수익금액은 IS,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본으로 하는데 조정을 좀 해준다는 거야. 기업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중단 사업 부분 매출액을 포함한다.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기타 수익이나 영업의 수익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에다가 조정을 좀 해줘야 돼. 그대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조정을 조금 해준다, 일부. 요 표현도 헷갈리기 쉬우니까 익혀둡시다. 접대비 한도 계산에 있어서 수익금이 있거든. 자, 그거는 IS상 매출액 그대로 한다, 이게 아니라고. 조정을 일부 해줘야 된다, 이 정도. 이 정도로 안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감가상각비. 옳지 않은 것은 감가상각비입니다, 여러분. 자, 속도를 붙여볼까요? 유유설비를 제외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건설 중인 자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아요. 요 앞에 여러분 유유설비를 제외한다고 했지. 유휴설비는 DP, 감가상각, 디프레시에이션, 감가상각 합니다. 뭐 차이가 있어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뭐냐면 내가 물건을 샀어. 근데 아직까지 사업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거야. 새우깡 만드는 기계를 새로 샀다는 거예요, 신형으로. 근데 사두고 아직까지 기존에 있던 게 쓸만해서 저거는 한 2달 정도 있다가 써야지 라고 창고에 갖고 있어. 그렇다면 창고에 갖고 있었던 2달은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이 되니까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그 경우를 말하는 거야. 이거는 감가상각하지 않아,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거. 그런데 유휴설비도 엄밀히 말하면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어. 유휴는 잠깐 쉰다는 거예요. 휴식기가 있다, 이 말이야. 휴식기를 가진다, 유휴. 원래 새우깡 만드는데 잘 쓰고 있었어, 기계를. 근데 뭔가 점검도 해야 되고 해서 한 달 정도 잠깐만 쉬겠대, 얘를. 그 점검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한 달 쉬고 또 돌릴 거야. 잠깐 쉰다고. 그거는 유휴설비야. 그거는 감가상각 합니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지. 엄밀히 말하면 한 달 동안은 사업에 투입이 안 되잖아, 쉬니까. 그래도 원래 쓰다가 잠깐 쉬는 요 유휴설비는 감가상각 대상이라는 거예요. 비교. 유휴설비랑 아예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거랑 달라요. 비교. 2번 손비로 계산한 감가상각비가 상각 범위에게 미달하는 경우 시임 부족액이 나왔다는 거지. 그 미달하는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상각 부인액 발생 시 이에 충당한다. 틀렸어요. 감가상각은 어때? 결산조정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상각 범위액 한도에 미달하게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했어요. 여유분이 생겼죠? 여유분은 시임 부족액은 일단 소멸하는 게 원칙이야. 다만 과거에서 넘어온 한도 초과액이 있다면 올해 생긴 여유, 시임 부족액을 한도로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과거의 송금물산입 유보했던 거를 시임 추인할 수 있다. 추인. 송금산입으로 추인해서 없앨 수 있다. 요렇게 있을 뿐이지 미달액이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개념이. 됐죠?
그래서 2번이 그럴싸하게 보여요.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하지만 우린 알고 있다. 틀렸다는 거예요. 시인 부족액은 기본적으로 소멸합니다. 그 해로 끝이야, 끝. 3번. 미삼각잔액이 남아있는 한 내용연수가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감가상각비를 송금 산입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라고.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해도 세법에서는 그 5가 그냥 상각률을 계산하는 그냥 일종의 그런 구성 요소일 뿐이지 5년 안에 무조건 상각해라 이런 거 아니라고 했죠. 최소한 5년 동안은 상각하라는 의미밖에 없어. 세법에서는. 됐죠? 10년이 걸리든 내용연수가 끝나도 상각을 처음 하든 상관없어.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상각률을 계산하는 어떤 계산의 구성요소일 뿐이에요. 상각률의 구성요소일 뿐이야. 내용연수는. 세법에서는. 됐죠? 그래서 결산조정 한 푼도 안 했다. 감가상각을 올해. 하지마.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거야. 세법은.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했잖아. 이게 다 맞물려 있는 내용입니다. 뒤쪽에 설명해놨으니까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별로 신고에 의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맞아요. 신고를 안 한다면 건축물, 건물은 정액법으로 한다. 라는 거예요. 됐죠? 5번. 각사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 혹은 감면받았다. 법인이.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한다?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상각 범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송금으로 산입해야 한다. 계상 안 했다면 송금 산입 강제로 해야 된다. 5번이 특이하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뒤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앞에 쭉 말씀드렸잖아요.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회사가 한 푼도 안 했어요? 알았어. 그건 네가 선택한 걸로 볼게. 5년짜리 내용연수더라도 뭐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송금으로 인정받고 싶을 때 해. 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했잖아. 다만 한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게 기본 입장인데 특이하게 신고조정으로 특례가 있다고. 감가상각비인데도 불구하고 원칙인 결산조정이 아니고 신고조정으로 해야 되는 특례가 있다고. 법인세를 감면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유인이 생겨?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차피 감가상각비를 올해 송금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이미 세금은 안 낼 거야. 그래서 감가상각을 올해 안 할 거라고 안 하고 싶은 유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올해 감가상각비 어차피 송금으로 해도 어차피 세금을 안 낼 거야. 감가상각비를 송금으로 인정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감면받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안 하고 싶어 한다고 법인이. 그런데 세법에서는 야야 감면해줬는데 이거는 좀 인간적으로 하자라는 거야. 그냥 묻자고 하는 소리예요. 일단 근데 취지는 그거야. 감면해줬잖아 세법에서. 그런데 이거 감가상각도 나중에 그거 송금으로 나중에 하면은 좀 그렇지 않냐. 내가 과감하게 이번에 큰 맘 먹고 법인세 감면 이렇게 해주는데 감가상각비는 인간적으로 송금으로 네가 좀 한 걸로 하자라고 해서 법인세 감면받는 법인이라면 특이하게도 감가상각 상각 범위에 한도 있죠. 한도에까지 네가 계상해. 근데 안 하잖아. 그러면 강제로 송금 산입해. 그 금액까지. 이게 특이한 거예요. 됐죠? 그냥 쉽게 말해서 혜택을 너무 많이 주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세법이. 됐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외우기 쉽습니다. 40번.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 이용자가 감가상각 자산을 한다. 맞고 금융리스 외의 자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운용리스라면 리스 회사의 감가상각 자산을 한다. 맞아요. 자 정리하면 금융리스라고 하는 거는 쉽게 설명드립니다. 금융리스는 내가 회사예요. 근데 내가 지금 차가 필요해. 차가. 우리 회사가 여러모로 필요한 차가 필요해서 리스 회사에 전화해서 우리 회사가 차 쓸 건데 차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해서 차를 빌려 쓰고 리스료를 준다는 거예요. 렌탈하고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리스가. 비슷한 개념으로 봐도 돼. 우리. 아무튼 금융리스는 뭐냐면 내가 빌려 쓰는 자산인데 거의 내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야. 내가 빌려 쓰는 거라서 딱 엄밀히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내 게 아니야. 근데 금융리스는 뭐 여러 가지 소유권 이전 약정이라던가 내용연수에 내가 거의 다 쓰고 내가 다 쓴다거나 실질적으로는 내 거나 마찬가지인 경우의 자산을 금융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리스 이용자, 나를 말하는 거예요. 자산을 리스에서 쓰고 있는 우리 회사
실질적으로는 내 거랑 마찬가지라서 감가상각을 내가 하라는 거야. 리스 이용자가 하라는 거야. 형식적으로는 리스 회사의 빌려준 리스 회사의 자산이야. 형식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회계 세법상으로는 이게 형식만 리스 회사 거지 실질적으로는 리스 이용자 거기 때문에 네가 감가상각하라는 거야. 됐죠? 그런데 금융 리스 외의 리스 자산 이게 운용 리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냥 진짜로 빌린 거야. 우리 정수기 렌탈도 하고 하듯이 끝나면 어차피 리스 회사가 다시 가져갈 거야. 나는 잠깐 이용만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소위 말하는 렌탈하는 거야. 이때라면 이 자산은 누구 걸로 받는다는 거야? 리스 이용자인 내가 아니라 빌려준 리스 회사 거니까 리스 회사가 감가상각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됐죠? 지금 제가 말을 한 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리스 같은 경우는 회계실무 쪽에서 1급이 아니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표현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많지만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금융 리스는 뭐다? 실질적으로 빌려 쓰고 있는 리스 이용자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형식적으로는 리스 회사 거지만. 그러니까 감가상각도 리스 이용자가 감가상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됐지? 요렇게 비교해 주세요. 요거 바꿔서 나오면 풀 수 있어야 돼요. 용어 리스 이용자, 리스 회사 이게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리스 이용자는 자동차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그 회사고 리스 회사는 자동차를 빌려준 회사를 말하는 거야. 됐습니다. 2번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이 부당해이 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송금 산입해서 자산 깎아내야겠죠. 시가 초과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맞습니다. 3번 토지나 골동품 등 시간이 경과해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이나 건설 중인 자산 아직 건설이 완료가 안 됐어. 이거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아까 앞에서 하나 뭐 있었어? 요거 2개 있고 그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었죠. 그 3개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로 주의하자고 했죠. 뭐? 다만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유휴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다 라고 했던 거. 4번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의 경우 대금 청산이 아직 덜 됐다. 소유권 이전이 아직 덜 됐다라고 하더라도 해당 유형자산 전액을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전액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라는 거. 5번 일반적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 요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에 하나의 송금으로 인정된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뭐 무형자산은 아니다. 신고조정사항이다. 아니에요. 무형자산이랑 유형자산 똑같이 둘 다 결산조정사항이에요. 이게 다 틀린 말이에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똑같은 거니까 지금 똑같이 봐요. 둘 다 결산조정사항이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하고 자, 여러분 시간이 또 어느새 30분이 됐으니까 쉬셨다가 41번에서 뵙겠습니다.